문제로 평범한 이커머스 기업 운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다른 계열사와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게 검찰 계획이었지만 잇따른 영장 기각에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 남성 학생에게 여학생 방을 이용하도록 강요한 고등학교의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학교 소재지 교육감에게 성별 분리 지침과 성소수자 학생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고 여학생 방을 쓰라고 강요해 학생이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 권리를 배제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여학생 방을 남학생 성전환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5월 학교 수련회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학교는 법적 성별에 따라 여학생 방을 쓰라고 지시했고 차라리 독방을 배정해달라는 A군의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독방도 너도 있긴 기숙사인데 독방 지금의 뉴스입니다. 수면 수고한 수험생들을 위해 유통업계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수험표인데요. 수험생이 아닌데도 할인을 받기 위해 수험표를 구하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수능 수험표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패딩을 살 건데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수능 수험표를 구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거래 금액은 3,000원, 또 만원까지 주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표를 사고 파는 행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발부하는 공문서라서 이런 공문서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서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와 동행사죄 성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내가 수험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어떠한 물건을 구입할 때 할인을 받는다는 어떤 금전적인 일을 취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한강다리 난간에 올라섰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설득으로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저녁 친구가 술을 마시고 혼자 한강에 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반포지구의 순찰 2팀은 반포대교 남단 교각 위 철제 난간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자칫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만큼 위기협상 요원 2명이 긴급 투입돼 천천히 달아났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해보자며 손을 내밀었고요. 이후로도 남성을 토닥이며 괜찮다, 선생님 상황이 이해된다며 위로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성을 설득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 의원들의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남성은 혼자 있기 무서웠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문을 연 뒤 다리 위에 오르게 된 사연을 털어놨다고 하네요.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자살 구도자를 돕기 위한 위기 협상 요원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20대 남성을 보조한 요원들도 교육 때 배운 대화 기법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절박한 순간 힘들었지, 이해한다 이런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경찰 등 공공이 함께 나선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눈동자색을 바꾸는 수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각막 색소 침착 또는 각막 문신으로 알려진 이 수술은 당초 각막이나 홍채가 손상된 환자들을 위해 개발됐지만 2010년대 유럽에서 미용국가로 수술이 시작된 이후 미국에까지 퍼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짜로 해줘도 저거는 안 돼. 자신감 있어 보이기 위해 또는 가족들과 같은 눈동자 색깔을 갖고 싶어서 등등 수술 이유는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파라면 선악과지. 시간은 약 30분으로 짧지만 비용은 약 내거 파는 사람 700만 원에 달하고요. 보험 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야, 공짜로 해도 그거는 못하겠다. 우려되는 건 바로 부작용인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미용 목적으로 하는 이 수술이 시력 상실의 겁은 없는데 광반응성, 또 박테리아 차라리 예를 들어 피부를 성형을 하면 그나마 의사 처방을 받아
문 같은 데 사용지를 조심해. 처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진짜 지금의 뉴스였습니다. 다친 사람이 하는 이해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후 문제, 개방 확대, 전쟁 등이 주로 논의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2달 남기고 마지막으로 국제바자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지각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빵지 아스파르, 일명 빵산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정상들. 손을 맞잡고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다들 흩어지는데 뒤늦게 회의장 쪽에서 걸어 나오는 바이든 대통령. 단체 사진을 찍지 못한 겁니다. 지각한 미국 대통령을 기다려주지 않은 건데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퇴임을 2달 앞둔 아까 바이든 유튜브에 대통령은 앞서 아역배우 모집하는 정중하게 시진핑 주석과 대비되게 안타깝게도 턱걸이 자리에 위치해 말을 해요. 여론에서는 어색한 위치라는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바자 국제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갈등과 위기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질타하고 가자 전쟁 휴전을 위해 하마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갑자기 왜 가만히 냅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부각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빈국들에 대한 일방적 개방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장벽에 새로운 투자처를 자처하며 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작 참석도 안 한 트럼프 당선인이 존재감을 한껏 G20 정상회의는 왜 안 먹어 이놈아 투명한 맘마 가자무역 보장과 가자 휴전 등을 촉구하는 미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집에서 먹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의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우주기업 자기 집에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9일 오후 2시 텍사스주에서 진행되는 우주선 스타쉽의 6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 발사 현장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머스크는 지난 5일 대선일부터 주요 행사 때마다 트럼프 당선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목재를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아슬아슬 비탈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적재한 크기로 훨씬 넘어서는 짐 탓에 굉장히 좀 위태로워 보이는데 이때 오토바이 한 대가 트럭 옆으로 가까이 다가오자 트럭 운전자가 중간에 멈춰섰다가 뒤로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데요. 자, 트럭은 한 바퀴를 크게 굴러서 뒤집히다 가로등에 부딪히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트럭에는 운전자인 남성 치즈나 탑승자 여성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탑승자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얘만 그런 게 이놈이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득 실려 있는 바람에 무게 중심이 갑자기 뒤로 쏠리면서 사고가 난 다섯 살 정도.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공항에서는 이렇게 경비행기끼리 충돌해서 2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12시반쯤 미국 펜실베니아 버킹엄 타운십 공항에서 세월을 태우고 이륙하던 경비행기가 다른 경비행기와 부딪혔습니다. 그 경찰은 사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탑승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다른 비행기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엄숙한 분위기가 흐르는 조지아의 한 회의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한 남성이 자 이렇게 의장 앞으로 두벅두벅 다가가더니 컵에 있던 무언가를 이렇게 뿌립니다. 자, 컵에 든 건 바로 검은색 페인트였는데요. 순식간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습 페인트 발견을 당한 사람 바로 조지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에 치러진 총선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친러시아 성향의 정당 조지아의 꿈이 150석 가운데 89석을 차지했다는 결과를 들은 야당 인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위원장의 얼굴에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야당은 선거 결과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 중이며 연일 시민들의 불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팔레스타인과 올해 마지막 또. A매치를 치릅니다. 오늘 이기면 월드컵 예선 5연승으로 11회 연속 본선 진출에 8분 능선을 넘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아픈 기억이 있는 상대라고요? 쳤잖아. 네, 지난 9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와 비겼던 팀입니다. 당시 경기는 홍명보 감독 데뷔전이자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였는데요. 감독선이 후폭풍으로 비판 걸개가 걸리고 야유가 쏟아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는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완전체가 나서고도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그 팔레스타인과 오늘 밤 75일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홍명보는 이후 4연승을 달려서 월드컵 예선 5경기 반환점을 둔 현재 D조 선두로 독주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단 1승도 없이 조꼴찌에 서서 있는 팔레스타인에 서력할 좋은 기회입니다. 맞대결 전적은 지난 9월 무승부가 유일하지만 FIFA 랭킹에서 우리가 22위, 팔레스타인이 100위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단연 앞섭니다. 홍명보가 오늘 승점 3을 보탠다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8분 능선을 넘게 됩니다. 집에서 시원한 득점포가 터졌으면 좋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대기록에 도전한다고요? 네, 주장 손흥민 선수는 지난주 쿠웨이트전에서 자신이 얻은 페널티킥을 직접 넣으면서 A매치 50번째 골을 신고했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A매치 최다 득점 2위인 황선홍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건데요. 손흥민이 오늘 득점을 추가한다면 이 부분 단독 2위에 오르고 나아가 58골로 선두인 전설 차범근의 기록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기록 또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은 올해 세부마크를 달고 9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이어 한 해 가장 많은 A매치 득점인데요. 오늘 골맛을 본다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하게 됩니다. 주장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공격수지만 사실 홍명보는 누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승세 분위기입니다. 월드컵 예선 5경기에서 대표팀이 터트린 골 11골입니다. 손흥민과 이재성 같은 터줏대감을 비롯해서 무려 7명이 골맛을 봤을 만큼 홍명보의 득점 루트가 다양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경험한 베테랑에 신예들이 잘 녹아들면서 단단한 원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건데요. 최전방 오세훈 선수는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하고 2003년생 막내 배준호는 4경기 연속 공격 트위스트에 도전합니다. 이른 시간에 시기를 잡는다면 최종 마크가 낯선 어린 세월골들이 골고루 그라운드를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은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서 이 정년 연장 문제를 반드시 풀어가야 하는 시점인데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앞으로 우리 노동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청년층을 포함한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는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실까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이 20대만 44만 30대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고용노동부로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청년 고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국가 장학금 신청했던 150만 명 이 명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고용24라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 체크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 찾은 분들 또 오랫동안 쉬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맨투맨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하고 왜 취업하지 않는지 이런 말씀을 들어서 컨설팅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안내해드리는 이런 쪽을 하는데 또 안 되면은 그 다음 다시 재시도하는 식으로 집중적으로 맨투맨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취업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그 정년 연장 문제 이 부분 사실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에 앞서서 임금 체계 개편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호봉제죠. 한 해 올라갈수록 호봉이 올라가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의 호봉제 아래서는 정년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임금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사실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퇴직 이후에 다시 재고용하는 식으로 많이 가고요. 정년을 그냥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이 없으면 기업도 견딜 수 없지만 특히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그만큼 까먹어버리죠.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더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 연장도 하지만 퇴직 이후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이 또는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거.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중소기업체 같은 데는 아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년이 없어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깎아달로? 매우 다양한 기업이 실정있기 때문에 기업도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법으로 무조건 정년을 올려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네,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노동계에서는 그렇지. 연장이라고 말을 하고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이제 계속적이라고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계속고용이라는 것은 정년 연장도 포함하지만 또 정년이 폐지되는 중소기업 그렇지. 예를 들면 촉탁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쓰고 있는 세 가지 모두 합쳐서 계속도. 그렇지. 네. 자 그럼 노동계에서는 그 65세까지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노동계를 좀 설득할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노사 간의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법을 고쳐가지고 무조건 65세로 올리자 이것도 안 되고 또 무조건 지금 또 모든 기업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그 성격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아예 정년이 없어도 사람 못 구하는 이런 3기업 쪽으로 맞지 않습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 그래서 다양한 그 논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출생 고령화 기조와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에 이어서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검토는 하고 미국의 택시기사 그런데 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로교통법도 있고요. 또 승객을 모셔야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언어 또 탑승객들 언어도 알아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출생 문제를 사실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동네 저출생 이제 부모들이 좀 일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 육아를 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육아가 필요한데 어린이집이 필요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야 오늘 어제 얘 데리고 왔잖아. 야 무슨 애 엄마도 왜 이렇게 많아. 떼고 주러 왔었다니까. 한 저기 지하 거기 어디 지하 주차장에 거기만 해도 한 3명 받고 유모차 여기 건너 때는 한 6명 드리는 육아휴직 급여를 아빠도 450만 원, 엄마도 450만 원. 다 어린이집 끝나고 부부 합산은 9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여기는 어린이집이 기간을 늘리고 또 휴직 급여를 그만큼 높여드리는 쪽으로 시흥시장이 모르겠네. 유연한 육아휴직을 통해서 육아휴직이 여기 어린이집이 아기도 키우고 또 내가 일자리 하려면 우선에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또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출산한 얼마나 좋은지 엄마를 위해서 또 아빠를 위해서 다양한 그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정책들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시도에 실천을 지금 합니다. 아사 놀이터에서도 막 내비두잖아. 네, 보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나는 위원장이면서 딱 찍으면서 고용노동부 놀았어. 장관까지 역임하고 계신데 네. 지난 2년 반 동안 그 고용노동부 발표 보니까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보호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지난 성과를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전 법치를 확립한 것은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노동 현장에 법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법치가 제대로 지켜져가지고 노동 손실 일수,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법치가 확립되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따뜻한 복지, 법치는 조금 어렵게가 느끼네. 따뜻한 복지는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비례해서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다른 노동보호를 못 받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약자 지원 보호법 이것도 지금 국회에 발의를 좀 해놨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개혁이었는데 그 핵심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이 부분에 좀 반점이 찍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거는 기업과 경제 전반에 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평등이나 또 권리 침해 이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사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유연성이라는 건 임금을 공제로 해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무 사업을 바꾸는 것 하나였고요. 시간을 지금 52시간 돼 있는데 이거를 노사간에 합의하면 예를 들면 연구실이든지 뭐 이런 데는 좀 더 할 수 있다든지 계절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다든지 주 단위로 무조건 52시간 이거 조금 경직적이지 않느냐 이걸 뭐 월간 단위로 좀 바꿔보자든지 계절 단위로 바꾸자는 이런 이야기 있는데 다 지금 혹시 장시간 노동이 될까 싶어 거부하고 있는데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좀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대화를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노동정책의 방향을 정하려면 노동계와의 소통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재임 중에 반드시 노사, 여야간 이견을 어떻게 극복할 생각이신지 좀 그 점은 이제 한꺼번에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의 대표가 나와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얼마나 서로의 특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해서 대화로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데 좀 답답하지만 대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안녕히 계세요. 대화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